다음은 어제 확정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과 적금 그리고 펀드와 파생상품까지 모두 다 한 계좌 안에 넣고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내년에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도입을 앞두고 우리가 좀 어떠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할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활용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경제금융부의 최보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제도가 소개가 됐습니다. 앞서서 뉴스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았는데 공식적으로 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IS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ISA는 일종의 개인이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적금과 펀드 또 파생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인이 자유롭게 골라 담아서 운용하고 거기서 나는 수익의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서 내년 초부터 이 상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ISA는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금융 고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 대상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 운용 성과에 따라서 200만 원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9.9%의 저율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투자상품의 배당소득세가 15.4%에 달해서요. 이 9.9%를 부과하는 것도 상당히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부터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는 비과세 만능 바구니 통장으로도 불립니다.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자유롭게 골라 담고 운용 수익의 최대 2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가령 ISA에 가입해 펀드로 3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파생상품으로 9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두 상품의 순소득인 21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ISA는 순소득 200만 원까지 면제 혜택을 줘 초과분인 1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낮아 결과적으로 210만 원 소득에 9,900원만 세금으로 떼게 되는 겁니다. 만약 개별 투자로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90만 원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은 채 펀드로 낸 수익 300만 원에 대한 15.4%의 배당소득세 46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결국 같은 조건에서 개별 투자보다 ISA로 묶었을 때 4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저금리, 저성장 늪에 빠진 금융 소비자들의 재산 형성을 돕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ISA의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수익률도 역시 하락하고 있어서 가계의 재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저축이라든가 소장펀드들이 일몰이 만기 도래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도 어떤 새로운 세제 지원 상품인 우선 전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뺀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증빙되는 사람은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5년간 중도 인출 없이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의 경우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짜기 쉽지 않고 보장성 상품이 아닌 만큼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수익과 상관없이 금융사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 일단 이번 ISA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대비했을 때 소득의 200만 원까지는 일단 비과세이고 그 나머지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기존 세율인 15.4%보다 낮은 9.9%로 적용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해야 되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서 펀드나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적금만 넣어둔다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손실이 난다면 이 경우는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가입 기간 동안에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동안에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지만 이 5년 동안 상품 수나 네. 상품 수나 종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그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 예, 예. 안에 있는 투자 상품은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수익이 너무 좋지 않다, 상황이 예. 좋지 않다 싶으면 그 펀드를 해지하고 다른 펀드로 갈아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그렇죠. 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투자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 취급 금융사의 추천에 의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경우 취급 기관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을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계열사 금융 상품을 집중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어서 예. 좀 운용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자산가들, 고액의 예. 금융 자산가들이 조금 더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런 금융자산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크게 누리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겠지만 저희같이 투자에 능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염두해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가입하면 5년 동안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듣는데 좀 상당히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중도 인출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조금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금융사들이 이번 IS 도입 안에서 좀 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5년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IS에 투자에 나설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는 건데요. 다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나 연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완화되고요.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예. 중도 해지 시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인 투자 자산을 무조건 5년까지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같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ISA에 대한 제도를 알아봤으니까 가입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은 뭐 일반 은행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죠? 네, 일반 은행이나 뭐 증권사, 보험사까지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예. 가입은 손쉽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은행 상품도 ISA에 골라 담을 수 있고 증권사 상품도 골라 담을 수 있는데 예. 보험사 상품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복합점포에서도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한 논란과 진통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IS 상품에서도 보험은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입 조건이나 상품 구조가 일반 금융 상품들과 굉장히 다르고 시장의 근간을 굉장히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있어서요. 이번에는 IS에 보험 상품이 빠졌지만 정부는 일단 IS를 운영해 보다가 예. 좀 추후 보험 상품의 편입 여부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 IS에 일단 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앞서서 정부에서도 이 같은 좀 비과세 상품들을 많이 내놨었잖아요. 뭐 재형저축이나 그리고 소장펀드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ISA에 추가로 가입을 해서 또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납입액이 비과세되는 상품이고요. 예. 소장펀드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되는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두 상품 모두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어서 IS에 중복 가입이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중복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납입액에 조금 조정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연간 1,000만 원을 납입하는 소비자다라고 예. 보면은 그분은 IS 가입 한도가 지금은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만 IS에 납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혜택 상품이었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들어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ISA랑 이 두 상품을 비교해본다면 어느 쪽에서 좀 더 강점이 있을지 그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좀 더 장점이 큰 건가요?
IS가 무조건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한번 좀 따져봤는데요. 만약에 그 소장펀드의 지금 최대 납입 한도가 연간 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 납입 한도를 채워서 소장펀드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예. 그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 후 32만 4천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IS로 연간 600만 원을 넣었다면 그 수익을 받다는 가정하에 예. 수익률을 4%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이 24만 원이 나는 겁니다. 24만 원에 대해서 15.4%의 세율을 계산해보면 세금이 3만 7천 원인데 네. 이 부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32만 원을 돌려받는 소장펀드보다 혜택이 적어지는 그런 반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ISA를 운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도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상품들과의 차별화도 더욱더 크게 혹은 적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ISA 일단 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입이 결정이 됐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금융업계 측에서의 또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업계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던가요?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워낙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새로운 상품이 도입됨으로써 게다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 도입됨으로써 어느 정도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도 다각화할 수 있고 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과 증권사들은 발빠르게 좀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팀을 만들고 IS 특화 상품의 개발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일각에서는 투자할 돈이 어디에 있냐, 지금 돈이 어디 있어서 투자를 하냐,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세금이라도 줄여본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품들도 활용해 보시면서 내년에 투자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와 함께 ISA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서의 소비 생활도 알뜰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슈의 연장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